예, 안녕하십니까. 전번 달에 10월 달에 부산에서 비슷한 주제로 두 번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역시 부산이다 보니까 항만과 물류라는 측면, 그리고 선박, 조선 기자대, 이런 측면을 강조한 그런 세미나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북부항로가 금방 열려서 모든 배들이 다 북부항로로 다닐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싱가포르이, 즉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모든 배들이, 선박들이 다 싱가포르를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허브포트가 되고 싱가포르 항만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항로가 상용화되면 부산항이 싱가포르 같은 지위를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좀 접근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황길의 박사가 설명하신 것처럼 그게 부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회의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혹한 지역을 다닐 수 있는 배 장비들이 문제입니다. 통신 장비가 마이너스 40도에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추운 곳을 다니는데 이거 배는 냉각수로라는 게 있어서 기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대로 이 냉각수는 뽑혀서 올라올 것인지 등과 같은 그런 선박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에 대한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주로 북극의 자연 생태, 국제법적인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있어서 전번 10월 달에 부산에서 있었던 두 번의 세미나에서 다루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여기서 다뤄진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황길의 박사께서 발표하신 북극의 항로의 기여가 가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극해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촌의 마지막 보루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기상 변화에, 기후 변화에 경보장치 역할을 하는 북극해를 보존하고 가꾸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용 항로 개발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황 박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북극해에서 생산되는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이 개발이 착착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수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하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이 현재의 엔진은 바다에서 냉각수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식혀가지고 따뜻한 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선박 통항이 많아지면 북극에 있는 얼음 녹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선박에서 직접 배출되는 CO2의 양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북극의 얼음 녹는 속도를 재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의 많은 연구진들이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여름철 동안에는 그런 트랜스 아틱 쇼핑이 가능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라서 연합국의 어떤 주권 문제나 그 다음에 세이프티, 시큐리티 문제, 이런 이슈도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 박사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과 선박과 그를 운항하는 인력이 해상 운송의 세 가지 필수 요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 하는 일이 그와 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곳인데, 아까 황 박사께서 중요하게 하나 지적을 했던 것이 극지방의 운항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극지방을 다닐 수 있는 거는 아라운호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배 중에. 근데 아라운호에는 이게 탑승 인원이, 승선 인원이 몇 명 되질 않으니 단기간 내에 운항 인력을 양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인력 양성에는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 저희 대학과 해양연구원 간에는 MOU가 체결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 협의를 해서 아라운호가 이 북극해 항로를 항해할 때는 우리의 인력도 한두 명씩 이렇게 가서 조금 서서히 좀 양성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공동 노력, 공동 도전을 취해보도록 하고, 아까 황 박사가 제시했던 에드미랄 마카로프 마리타임 아카데미라고 러시아 레닌그라드에 있는 해양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과도 친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전문 인력을 저희가 양성을 해서
만일 이 상업 항로가 열렸을 때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한 예를 들어서 화물과 선박과 전문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항로가, 즉 안전성과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배가 상선이 그쪽 항로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성은 아까 분석을 하셨고, 그럼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북극해 항로를 이용할 때에 경쟁 우위가 있다고 되는 것이 극동에서 유럽 항로가 가장 이제 경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베링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베링 해협은 미국의 알라스카와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항로입니다. 지중해를 빠져나올 때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지브롤터 해협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통항량이, 지금은 통항량이 몇 차가 안 되니까 뭐 별다른 조처가 필요 없지만, 통항량이 좀 많아진다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베링의 중앙에 보면은 섬도 있고 암초도 있고 수심이 낮은 것도 몇 군데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해양 조사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항로 표지도 설치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해도 발견이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국가 간의 공조체제 없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그리고 비교적 그 주변에 해양 조사가 잘 돼 있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지만, 러시아 측 북동 항로 길이가 뭐 한 2,200마일에서 2,900마일쯤 된다는데, 무르만스크에서 이 베링 해협까지 이와 거의가 다 러시아 연안 해역입니다. 그럼 이 긴 항로를 해양 조사하고 관측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설치 등을 연안국이 다 해줄 것인가? 연안국이 다 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또 입김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어떤 국제 공조나 협력 하는 게 그쪽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서. 또한 우리 단독으로 하기에는 지리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빙의 기술이나 그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갈 어떤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되는 부서가 한두 개가 아니고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개발과 보전 사이에는 항상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북극해 비인하가 감소하는 원인에 대한 그 조사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비인하 감소의 90%가 CO2 배출로 인한 것이다 라는 이런 통계 자료를 고려하면서, 저는 좀 뜬금없고 욕심 많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뭐라 할까요? 화두를 던진다 할까요?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O2를 배출하지 않는 선박은 출현할 수 없는 것일까? 와, 냉각수가 필요 없는 선박 엔진의 개발은 안 될까? 이 두 가지 좀 뜬금없는 질문, 화두를 던지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